존 듀이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존 듀이는 1859년에 태어나서 1952년에 세상을 떴습니다. 93세를 살았군요. 아주 오래전 사람입니다. 이분은 아들 4명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존 듀이의 이제 첫째 형과 둘째 형이 아마 일찍 세상을 떴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칼빈주의 교회로 이제 개종해서 신앙생활을 했고요. 아버지는 남북전쟁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 이걸 시빌 워라고 부르죠. 우리는 남북전쟁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사실은 뭐 미국 내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게 아마 1861년에서 1863년 사이에 있었던 미국 전쟁인데 북군에 가담해서 종군을 했고 전쟁 뒤에는 담배 가게를 운영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뉴 잉글랜드라고 하는 지역은 미국 북동부에 있는 이와 같은 6개의 주를 말합니다. 이 6개의 주 중에 하나가 여기에 버몬트 주가 있어요. 이 버몬트 주에 벌링턴이라는 도시가 있고 이제 거기에서 태어났습니다. 존 듀이는 16살 때 아주 어린 나이죠. 이른 나이에 버몬트 대학에 입학해서 4년 공부를 하고 1879년에 졸업했습니다. 듀이는 25살 때에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은 의과대학으로 유명한 대학인데 미국 메릴랜드주에 볼티모어라는 도시가 있고요. 그 볼티모어라는 도시에 이 대학이 있습니다. 이게 1884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해에 우리나라에서는 갑신정변이라 불리는 우리 개혁가들의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빙사가 미국에 가서 머문 기간이 1883년 9월부터 12월경까지니까 아마 이 시기에 우리 아마 보빙사가 워싱턴 DC에서 머물렀을 것이므로 존스 홉킨스 대학에 다닌 듀이가 혹시 우리 보빙사 일행을 목격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요. 이 볼티모어하고 워싱턴 DC가요. 아무튼 존 듀이가 다닌 그 단과 대학의 이름은 우리말로 하면 그 인문대학입니다. School of Arts and Science고요. 그의 박사학위 논문은 유실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칸트의 심리학이었습니다. 25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존 듀이는 아주 젊은 나이에 미시간 대학 교수가 됩니다. 그 당시를 살아간 학자들 기록을 살펴보면 20세 중반에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존 듀이가 25살에 대학 교수가 된 것은 특이한 경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미시간 대학 교수가 된 그 해 듀이는 그 연말에 부인 알리스를 만나서 결혼합니다. 함께 또 신앙생활을 하고요. 아주 행복한 20대를 보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그 당시 우리 조선에서 한창 개혁이 일어나던 시기인 1894년 그는 이제 막 설립된 시카고 대학 교수로 스카우트되어 자리를 옮깁니다. 그때 그의 나이 35살이었습니다. 삶의 근거지를 미시간주 앤아버에서 시카고, 앤아버에서 시카고까지는 그리 멀지 않습니다. 로 옮긴 듀이 부부에게 가장 큰 문제는 아마 자녀 교육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듀이 부부는 실험학교를 세우고 부인 앨리스가 교장을 맡습니다. 이때 듀이 나이는 37살이었고 연도는 1896년 일입니다. 이 학교가 정확히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듀이가 자신의 부인을 교장으로 앉힌 것에 대해서 시카고 대학 총장과 불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잘 해결됐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듀이는 1904년에 시카고 대학에 사표를 내고
뉴욕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으로 옮깁니다. 45살 때 일입니다. 시카고 대학 교수로 근무하면서 세운 실험학교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유치원부터 고3까지를 포함하는 유명한 사립학교입니다. 공식 명칭은 시카고 대학 실험학교인데요. 1년에 학비가 대략 한 2,500만 원 듭니다. 굉장히 비싼 거죠. 그래도 그 사립학교 치고는 그래도 저렴한 편에 속한답니다. 미국의 경우. 이 실험학교 교육과정이 대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알고 싶으면 지금도 구글에 쳐서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 시카고 대학 커리큘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대학 홈페이지, 이 대학이 아니라 이 실험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영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커리큘럼은 확고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이것은 항상 변한다. 늘 발전한다. 그러나 혹시 우리 학교에서 뭘 가르치는지를 궁금해할 분이 있어서 우리가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대충 쓰면 이와 같다라고 해놨어요. 그러나 이것들이 늘 고정된 게 아니라 늘 변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시카고 대학에 사표를 낸 듀이는 어렵지 않게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의 교수 자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46살, 1905년부터 70세, 1929년까지 시카고 대학에서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으로 자리를 옮겨서 교수 생활을 하는데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활발한 저술 활동을 이때 합니다. 우리 교육학 분야에 잘 알려진 민주주의와 교육은 이 시기에 집필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존 듀이는 철학자로 알려져 있지 교육학자는 아닙니다. 철학 분야의 책을 많이 썼지 교육학 분야의 책은 몇 권 쓰지 않았습니다. 사실 1952년 6월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뉴욕 타임즈에 그의 죽음을 알리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아주 자유로운 유명한 진보 지식인 존 듀이 92세로 세상을 떠나다 정도로 번역되는 이러한 말입니다. 듀이의 묘지는 그가 졸업한 버몬트 대학 캠퍼스에 있습니다. 이게 버몬트 대학 캠퍼스인데요. 아주 예쁩니다. 이 뉴 잉글랜드 지역이 단풍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이게 단풍이 든 가을에 찍은 사진 같습니다. 이 버몬트 대학 캠퍼스 안에 이처럼 존 듀이 묘지가 있고 그 앞에 이런 안내 표지가 있습니다. 여기 읽어보면 1859년 10월 20일에 태어났다. 이 버몬트 대학을 1879년에 졸업했다. 그리고 쭉 있다가 1952년 6월 1일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이 묘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존 듀이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기 학교 졸업생을 자기 학교 캠퍼스에 묘지를 둘 정도면 버몬트 대학에서는 듀이를 굉장히 유명한 졸업생으로 인정하는 셈이죠. 자, 여기까지가 듀이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습니다. 존 듀이가 쓴 경험과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목차를 조금 살펴보겠는데요. 그 전에 이 책이 어떻게 해서 쓰여졌는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또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답하는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류가 남긴 문화유산 또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교과 지식 형태로 만들어서 이를 학교에서 선생님이 중심이 되어서 학생에게 전달하면 된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익숙하죠? 이게 전통적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흔히 전통주의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입장은 인류가 만들어 놓은 교과 지식을 학생에게 전하되 학생의 입장에서 출발해서 학생이 교과 지식에 점진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 선 사람들을 흔히 진보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전통주의자와 진보주의자는 역사상 늘 대립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상대방을 비판합니다. 전통주의자들이
진보주의자들에 관한 비판의 내용은 대체 무엇일까요? 또 이런 비판에 대해서 대표적인 진보주의자 듀이는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듀이는 79세 때 거의 80에 다 된 1938년 카파 델타 파이라고 하는 교육학 분야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는 일종의 서클입니다. 여기에서 주최한 10회 저명인사 초청 강연 연사로 초청되어서 이 질문에 답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강연 원고를 정리해서 책으로 펴냈습니다. 그게 경험과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경험과 교육은 처음부터 듀이가 작정하고 이렇게 쓴 책이 아니라 강연 원고로 썼던 것을 나중에 손질해서 책으로 펴낸 겁니다. 경험과 교육은 이처럼 8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을 보면 전통적 교육과 진보적 교육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2장은 경험 이론의 필요성, 제3장 경험의 기준, 제4장 사회적 통제, 5장 자유의 성격, 6장 목적의 의미, 제7장 교과의 점진적 조직,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8장 교육의 수단이자 목적인 경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그 옆에 제가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경험과 교육은 그동안 우리나라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번역이 한 5, 6차례 일어났습니다. 이게 원본이고요. 이게 오천석 씨가 번역했던 오천석 씨라고 1901년에 태어나서 1987년에 세상을 뜨신 우리나라 제1세대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이 오천석 씨는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 가서 존 듀이의 강의를 직접 들은 분 중에 하나입니다. 직접 번역한 책도 있고요. 그 후에 교원대에 근무하시다가 아마 퇴직하셨을 터인데 강윤중 교수께서 번역한 경험과 교육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청주교대 지금도 근무하고 계시는 엄태동 교수께서 번역한 경험과 교육이 있고, 영남대 박철홍 교수가 번역한 경험과 교육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이 경험과 교육을 요약할 때 이 박철홍 교수 번역본을 주로 참고했습니다. 상당히 의역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8장으로 된 경험과 교육을 한 장 한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장입니다. 제1장의 제목은 전통적 교육과 진보적 교육인데 영어 원제는 traditional versus progressive education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1장에서 듀이는 전통적 교육을 비판한 후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진보적 교육이 어떤 오류를 범했는지를 설명합니다. 듀이는 먼저 전통적 교육을 요약 설명하는데, 듀이에 의하면 전통적 교육의 내용은 과거로부터 이렇게 놓은 지식과 정보와 기술의 총체로 이루어집니다. 전통주의자들은 교육의 주된 목적이 어린 학생들로 하여금 잘 조직된 지식 및 정보체계, 다양한 기술을 습득해서 앞으로 그들이 주역이 될 미래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전통적 교육에서는 과거로부터 누적적으로 발전되어 온 올바른 행위의 기준과 규칙들에 학생들이 수용적이고 순종적인 태도를 가질 것을 기대합니다. 따라서 전통적 교육 하에서 교사들은 지식과 기술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고 행동의 규칙을 가르치는 책임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전통적 교육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렇기에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전통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전통적 교육에 대해 듀이는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이거 전체를 읽지 않고 제가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전통적 교육에서 아이들이 배운다는 것은 책이나 어른들의 머릿속에 이미 들어있는 것을 그대로 습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의 내용이 일종의 완성품, 완전한 진리로 가르쳐진다. 그런데 의미 있는 교육 내용은 삶의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의미상의 변화를 겪게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이 고려사항에서 제외된다. 그 이하는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전통적 교육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 진보주의 교육입니다. 진보주의 교육은 1920, 30년대 미국에서 대대적으로 실천되었는데 뒤에 의하면 이 시기에 진보주의 교육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뭐뭐 하기보다는 뭐뭐 안 하기를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뭐뭐 안 하기라는 것은 전통적 교육을 부정하기, 전통적 교육을 따르지 않기를 한 것이지요. 주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 새교육 주장했던 사람들은 전통적 교육의 목적과 방법을 부정하고 그것을 새로운 목적과 방법으로 대체시키려고 한다. 이 경우 새교육운동은 교육 실제에 적용할 단서를 그 자신의 철학적 관점을 건설적으로 발전시키는 데서 찾기보다는 배격하려고 하는 전통적 교육의 철학과 반대되는 입장에서부터 찾으려 한다. 그 결과 새교육운동은 전통적 교육과는 대조되는 극단적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이렇게 전통적 새교육운동을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의하면 새교육이 성공하려면 전통적 교육의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전통적 교육에서 체계적인 교과, 성의에 의한 지도와 안내, 과거로부터 내려온 전통을 중요시하므로 이를 반대하기만 하면 새교육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전통적 교육에서 해오던 것을 하지 않기만 하면 새교육이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진정한 새교육이 실시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듀이는 어떻게 하면 새교육을 해야 하는지를 이처럼 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처럼요. 뭐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요약하면 듀이는 동시대 사람들의 상당수가 자신이 주장한 새교육의 실천 방법을 오해했다고 말합니다. 새교육을 제대로 실천하려면 전통적 교육을 반대하는 소극적 방법보다는 경험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교육 목적, 교육 내용, 교육 방법을 형성하는 적극적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새교육이 그 기초로 삼아야 하는 경험 이론은 대체 어떤 것이냐? 이 경험 이론을 듀이는 제2장에서 설명합니다. 경험과 교육 제2장의 제목은 경험 이론의 필요성입니다. 제2장에서 듀이는 비교육적 경험과 교육적 경험을 구분하고 이 둘을 구분하는 데 필요한 이론인 경험 이론의 어떤 그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듀이는 진정한 교육은 모두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경험은 비교육적 경험이고 어떤 교육은 교육적 경험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비교육적 경험은 대체 뭐냐? 그는 이와 같이 한 4가지 정도를 비교육적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우리로 하여금 주위 사물에 대하여 관심이나 흥미를 불러일으키지 못하게 하거나 주변에서 주어진 자극에 무감각하게 하는 경험. 기계적인 기능을 증가시켜 주기는 하지만 오히려 경험 당사자에게 판에 박힌 기계적인 습관에 고착시키는 경향이 있는 경험. 직접적인 즐거움을 주기는 하지만 차별하지 못하고 덤벙대는 태도를 길러주는 경험. 다른 경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고립된 경험. 이런 경험을 듀이는 비교육적 경험이라고 부릅니다. 듀이는 전통적 교육은 바로 이러한 비교육적 경험으로 가득 차 있다고 봅니다. 전통적 교육에서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교과뿐만 아니라 경험을 제공하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 경험이 비교육적 경험이라는 뜻입니다. 전통적 교육에 대한 제대로 된 비판은 그것이 교과만 중시하고 경험은 무시한다고 지적할 것이 아니라 전통적 교육에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경험이 얼마나 비교육적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제대로 된 비판이라는 겁니다. 듀이는 전통적 교육 밑에서 학생이 경험하는 비교육적 경험의 폐해를 이렇게 선언적 질문 형태로 말합니다. 전통적 교육의 비교육적 학습 경험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학습 내용에 대해 무감각하고 냉담하게 되었으며 배우고 싶은 의욕을 상실하게 되었는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책이라면 어렵고 딱딱하고 지겨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험이나 과제로 주어진 경우 아니면 책을 읽지 않게 되지 않았습니까? 위대한 생각을 담고 있는 책은 어렵고 지겨워서 읽을 엄두도 못 내고 그저 저속하고 가벼운 책만을 읽도록 조건화되어 쓸데없는 책과 시간과 인생을 허비하며
삶의 참 의미를 찾지 못한 채 방황하게 되지는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듀이가 말하는 전통적 교육의 폐해라는 거죠. 그렇다면 듀이는 이러한 비교육적 경험과 대비되는 교육적 경험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듀이는 이를 앞으로 바람직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경험, 앞으로 올 경험에 유익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경험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교육적 경험의 의미가 분명한 게 사실은 아닙니다. 듀이도 이 점을 인식하고 세교육에 관심 가진 사람들은 교육적 경험의 의미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듀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교육에 적합한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교육 방법을 조직하는 데 효과적인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경험 이론을 확립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긴 시간을 요하는 일이며 고된 노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우리 그 세교육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세교육에 적합한 경험 이론을 형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제2장을 요약하면 세교육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육적 경험과 비교육적 경험의 구분에 관한 이론, 즉 경험 이론을 확립한 일에 매진해야 한다는 것이 듀이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경험 이론이 확립되어야 세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제대로 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듀이의 생각입니다. 경험과 교육 제3장의 제목은 경험의 기준입니다. 제3장에서 듀이는 경험 이론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핵심 원리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가 경험의 그 계속성의 원리고 또 하나가 경험의 상호작용의 원리입니다. 경험 이론을 확립한다는 것은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경험, 즉 교육적 경험과 그렇지 않은 경험, 비교육적 경험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작업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듀이는 먼저 경험의 계속성이라는 생각을 도입합니다. 어떤 경험이 교육적인지 비교육적인지 그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듀이는 계속성을 두는 것이죠. 경험의 계속성이란 현재의 경험이 경험 당사자에게 모종의 습관, 태도를 형성하게 하고 이를 앞으로 올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사의 주된 임무는 아동에게 어떤 태도나 습관이 형성되고 있는가를 주의 깊게 살피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나 습관이 아동을 바람직한 경험으로 이끄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아동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듀이의 말을 제가 직접 여기다 한번 인용했습니다. 교사는 아동이 지금 하는 경험을 통해서 형성하게 될 태도나 습관이 아동의 계속적 성장을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사는 학습하고 있는 아동들의 마음속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아동 개개인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듀이의 주장은 얼핏 어른이 밖에서 강제로 부과하는 것을 진보주의도 은밀히 정당화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아동이 현재 하는 경험 속에서 바람직한 태도나 습관을 형성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결국 어른의 가치를 아동에게 강제하는 것 아니냐 한다는 것입니다. 듀이는 아동을 둘러싼 환경적 조건을 잘 조성하는 방법으로 아동에게 어른의 생각을 강제하지 않으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아동을 이끌 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이 모종의 경험을 한다는 것은 개인 밖에 상호작용할 무엇인가가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적 조건이란 바로 이것, 즉 개인 밖에 존재하는 개인이 상호작용할 그 무엇을 가리킵니다. 빈민가에 사는 아동은 풍요로운 가정에 사는 아동과 다른 종류의 경험을 하게 마련이듯이 환경적 조건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어른은 아동의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게 듀이의 생각입니다. 듀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적 조건들을 잘 활용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외부에서 강제로 부과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아동들의 경험을 잘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자가 해야 할 1차적인 임무는 환경적인 조건들이 어떤 식으로 경험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어떤 환경적 요소가
경험이 성장하는 데 기여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갖는 것이다. 또한 교사들은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아동들이 가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연적, 사회적 환경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환경적 조건을 잘 활용하는 것은 외적 조건을 그냥 아동들의 일시적이고 즉각적인 내적 조건에 맞추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아동의 즉각적인 내적 상태와 바람직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외적 조건을 적절히 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상호작용이라는 말은 경험 이론을 형성하는 두 번째 주요 원리입니다. 경험은 두 가지 요소, 즉 객관적이고 외적인 요소와 주관적이고 내적인 요소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게 듀이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듀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교육이란 이 두 가지 요소 간의 상호작용이 잘 일어나는 교육입니다. 그런데 전통적 교육은 외적 요소만 강조하고 진보적 교육은 내적 요소만 강조할 뿐 양 진영 모두 상호작용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있다고 듀이는 양 진영을 모두 비판합니다. 흔히 듀이는 진보주의만을 옹호한다라고 이제 오해하고 있는데 사실을 듀이는 일방적으로 진보주의를 옹호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 두 교육관은 극단적인 입장을 택하는 교육관일 뿐이라는 게 듀이의 생각입니다. 경험 이론을 형성하는 두 가지 원리, 즉 계속성의 원리와 상호작용의 원리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양자는 경험의 시줄과 날줄로 서로 교차되어 있고 통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약하면 어떤 경험이 교육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통합되어 존재하는 경험 이론의 두 가지 측면, 즉 상호작용과 계속성이 얼마나 잘 일어나고 있는지 그 정도를 판단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어떤 경험이 교육적 경험인지 비교육적 경험인지를 판단하는 두 개의 기준은 상호작용의 원리와 계속성의 원리라는 겁니다. 경험과 교육 제4장의 제목은 사회적 통제입니다. 영어 원제목은 소셜 컨트롤인데요. 듀이는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교사는 아동에게 어떤 태도나 습관이 형성되고 있는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고 그 태도나 습관이 아동에게 바람직한 경험으로 이끄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아동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도와줘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런 듀이 생각에 대해서 일부 비판가들은 듀이 당신도 성인의 관점을 강요하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라고 비판을 합니다. 이 제4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비판, 지적에 대해서 지적에 듀이가 어떻게 답하는지 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으면서 개인을 통제할 수 있을까? 듀이는 이 질문에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실제로 상당한 양의 통제를 사회에서 받습니다. 듀이는 이를 사회적 통제라고 부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적 통제가 나타나는 구체적인 예로서 듀이는 놀이를 듭니다. 놀이를 할 때 아이들은 정해진 규칙에 지배를 받습니다. 규칙은 놀이에 붙박혀 있어서 규칙 없이는 놀이가 불가능하죠. 아이들이 놀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그 핵심은 규칙 자체가 아니라 규칙이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놀이를 할 때 아이들은 자신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지배되고 있거나 우월한 사람의 의지에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놀이에서 아이들 각자는 통제를 받는 객체이면서 동시에 통제를 가하는 주체입니다. 듀이는 아동들이 놀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회적 통제를 교사가 학교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하는 건데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고 친구의 행동을 서로 통제하게 만들까? 이 질문에 듀이는 학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하라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학생들에게 서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하라. 놀이를 할 때처럼 긴밀한 관계를 맺을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라는 거죠. 학교에 아동이 함께 참여하는 활동이 없으면 사회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교사는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분하에 직접적인 간섭과 명령을 하게 된다는 게 듀이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통제 구현을 위한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활동, 즉 공동체 생활을 학생에게 제공하려면 교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듀이는 이 질문에 철저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대답합니다. 듀이에 의하면 진보적인 학교 교사는 학생 개개인 및 교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철저한 사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교사는 이러한 사전 계획에 따라 유익한 활동을 선정해서 학생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 철저하게 사전에 계획된 활동에 학생이 참여하게 할 때 학생 개개인은 뭔가 유익한 공헌을 할 기회를 갖게 되며 이러한 경우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활동은 그 자체가 사회적 통제를 행사하게 된다는 거죠. 흔히 사람들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은 학생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진보주의 교육 이념에 어긋난다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이는 진보주의 교육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학교에서 세우는 사전교육 속에 성인의 사고와 가치가 지나치게 많이 반영되어 있어서 그 결과 아동의 자유로운 사고와 독특한 경험의 표현과 발달에 심각하게 방해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이에 대한 반동으로 진보주의 학교에서 어떠한 종류의 사전 준비나 계획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보주의 학교에서는 어떤 종류의 사전 준비나 계획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오히려 진보주의 학교 교사는 지금보다 훨씬 더 현명하게 그리고 보다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진보주의 교육에서는 사전에 준비하고 계획하는 교사 임무가 면제되거나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무거워지고 어려워진다. 진보적 학교의 교사들은 학생들의 능력과 요구를 전통적 교육에서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 요약하면 진보적인 학교에서는 사회적 통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교사는 학생 개개인과 교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사전에 치밀하고 철저하게 준비한 공동체 활동을 학생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학생이 치밀하게 준비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때 사회적 통제가 발생하여 교사는 직접적으로 강요하지 않고도 학생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게 듀이의 생각입니다. 경험과 교육 제5장의 제목은 자유의 성격입니다. 영어로 든 제목은 The Nature of Freedom인데 본문의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제 생각에는 이를 자율적 통제로 바꾸는 표현이 훨씬 나아 보입니다. 4장에서 사회적 통제라고 제목을 붙였으니까 제5장은 자유의 성격보다는 자율적 통제라고 붙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제4장에서 듀이는 교사가 학생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방법으로 사회적 통제를 제안했는데 이 제5장에서 듀이는 학생이 자신의 욕망과 충동을 억누르고 스스로 통제하는 것, 즉 자율적 통제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듀이에 의하면 인간의 욕망과 충동은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은 욕망과 충동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기에 독재자들은 인간의 욕망, 충동을 교묘히 이용해서 타인의 행동을 조종하려고 듭니다. 타인에게 뇌물을 주는 것은 욕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행동에 미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즉각적인 욕망에 따라 행동하기를 중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달리 말하면 우리가 자율적 통제 능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듀이는 사고와 판단력을 길러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고의 기능에 대하여 듀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고는 우리 주변에 놓여있는 객관적인 상황을 예의주시하게 하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게 한다. 사고는 충동에 따라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하며 주변 상황에 대하여 관찰한 내용과 과거 경험에서 얻은 지식을 기억해내고 이러한 관찰과 회상된 지식을 총동원해서 현재 사태를 판단함으로써 욕망을 스스로 통제하도록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고력과 판단력을 학생에게 길러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듀이는 아동들에게 활발한 신체 활동을 허용하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신체 활동을 허용하라. 진정한 사고란 뒤에 의하면 머리뿐만 아니라 손, 신체의 여러 부분을 직접 사용하는 동안 획득한 것을 체계화하려고 할 때 따라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활발한 신체적 행동이 선행되어야 진정한 사고가 뒤따른다는 겁니다. 학생에게 활발한 신체적 행동을 허용하면, 즉 학생에게 외적인 행동의 자유를 허용하면 학생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을 세우고 현명하게 판단하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사고입니다. 요약하면 학교에서는 활발한 신체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는 게 뒤의 생각입니다. 진정한 사고가 활발한 신체 활동을 한 다음에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길러진 진정한 사고력은 학생이 즉흥적인 욕망과 충동을 따르지 않게 만듭니다. 달리 말하면 진정한 사고력은 학생이 충동을 스스로 통제하는 능력, 즉 자율적 통제력 발달에 공헌한다는 겁니다. 경험과 교육 제6장의 제목은 목적의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The Meaning of Purpose입니다. 제6장에서 듀이는 목적이 경험 속에서 어떻게 생겨나며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고찰합니다. 듀이에 의하면 목적은 항상 충동과 욕망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충동, 욕망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충동,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어떤 행동을 할 때 나타난 결과를 마음속에 그리면 이때 목적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는 충동이나 욕망은 나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충동, 욕망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강한 추진력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충동이나 욕망의 충족을 위하여 행동하면, 즉 자기 자신의 맹목적 욕망에 얽매여 살면 이는 노예나 다름없습니다.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충동,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를 예상해서 그 예상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조절해야 합니다. 결과를 예상해서 그에 따라 행위를 조절하는 것, 이것을 듀이는 지적 활동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충동, 욕망에 지적 활동을 더하면 우리는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듀이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추진력을 제공하는 충동, 욕망에 방향을 제공하는 지적 활동이 가해지면 목적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적 활동은 단순한 충동, 욕망에 따른 행동을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동으로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적 활동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할까? 듀이에 의하면 이 지적 활동은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현 주변 상황에 대한 관찰을 통해 객관적 사실을 수집하는 것. 둘째,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 지식을 얻는 것. 셋째, 앞의 두 가지 활동을 통해 얻은 사실과 지식을 통합해서 미래에 나타날 결과를 판단, 예상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요약하면 사실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 폭넓은 지식, 정확한 판단 등의 세 가지를 포함하는 지적 활동이 욕망, 충동에 더해져야 목적이 생긴다는 거죠. 목적이 정해진다는 거죠. 학생이 지적 활동을 할 때 교사가 방향을 제시하고 학생들과 함께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합니다. 진보적 교사는 학생에게 방향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듀이에 의하면 진보주의를 정확히 이해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보적 교사는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지 않고 상호 협동적인 과정을 통하여 목적을 결정합니다. 교사는 학생의 의견을 잘 수용해야 합니다. 진보적 교육의 목적은 구성원 간에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지혜를 모으는 과정, 즉 집단 지성을 통해 형성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아동이 어떤 행동을 하는 원천은 충동, 욕망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진보적 교사는 이를 인정하고 잘 이용해야 합니다. 충동, 욕망이 아동을 지배해서 아동이 충동,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면 교사는
집단 지성을 통해 지적 활동을 안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충동 욕망에 지적 활동이 더해졌을 때 목적이 형성된다. 듀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험과 교육 제7장의 제목은 교과의 점진적 조직입니다. 영어 원제목은 Progressive Organization of Subject Matter입니다. 학교에 가면 교과 있습니다. 교사는 이를 설명하고 학생은 듣고 외웁니다. 전통적 교육자든 진보적 교육자든 간에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과의 내용을 학생에게 쑤셔 넣는 일은 바꿔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냅니다. 전통주의자들이라고 쑤셔 넣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7장의 듀이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합니다. 듀이는 학교에 존재하는 교과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가 부정하는 것은 교과의 제시 방식입니다. 과거의 문화적 유산, 지적 유산을 효율적으로 대물림하기 위해 교과를 아동에게 툭 던져서 하는 그 수업 방식, 아동에게 밥을 먹여주듯이 이미 조직된 지식을 떠먹여주는 수업 방식을 듀이는 비판합니다. 교과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요. 어른이나 전문가의 머릿속에 이미 체계화되어 있는 교과는 미성숙한 아동들을 가르치는 출발점이 될 수 없다는 게 듀이의 지론입니다. 듀이에 의하면 이미 앞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교사가 학생을 가르칠 때 그 출발점은 교과가 아니라 학생이 이미 했던 경험이어야 합니다. 아동이 한 경험이 교과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체계화되어 있는지를 아동이 볼 수 있도록 교사는 노력해야 한다고 듀이는 주장합니다. 듀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보적 교사가 해야 할 일은 아동이 경험한 내용들을 원래 경험된 상태, 즉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 그대로 머무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진보적 교사의 임무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아동의 경험 내용들을 어른들이 학습한 교과의 형태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발달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듀이는 아동이 경험에서 출발해서 교과에 이르게 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교육 내용 또는 교과의 점진적 조직이라고 부릅니다. 진보적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과 체험을 하는 것은 교과를 진보적으로 조직하여 가르치기 위한 수단입니다. 진보적 학교에 가면 목공실, 제빵, 제과, 실습실, 텃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습실은 실습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습 활동을 통해 교과에 점진적으로 이르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진보적 교육을 실천하기 원하는 교사들이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경험의 원리에 따른 점진적인 교과 조직의 원리를 확립하는 겁니다. 만일 진보적 교사들이 이 일에 실패하면 부관이 명관이다 라고 외치는 전통적 교과 조직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을 것이라고 듀이는 말합니다. 점진적 교과 조직의 원리를 확립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이산적인 방법으로 듀이는 과학적 방법을 듭니다. 듀이가 말하는 과학적 방법이란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하는 전문적 기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교과를 점진적으로 조직할 아이디어를 구성하고 이 아이디어에 따라서 행동해보고 행동 결과를 관찰하고 이를 미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직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약하면 듀이는 아동의 교과를 떠먹이려 하지 말고 아동이 경험에서 시작하여 교과에 이르도록 인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듀이는 이러한 생각을 교과의 점진적 조직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교과를 점진적으로 조직하는 원리는 아직 확립된 것이 아니므로 진보적 교육에 관심을 가진 교사들은 과학적 방법을 사용해서 이 원리를 확립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듀이가 말했습니다. 경험과 교육 제 마지막 장 8장의 제목은 교육의 수단이자 목적인 경험입니다. 원제목은 이와 같습니다. 제 8장은 강연을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듀이는 크게 두 가지를 거듭 강조합니다. 첫째, 새교육, 즉 진보적 교육은 전통적 교육과 비교할 때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새교육을 따르기 쉬운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무런 사전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도입하려는 태도야말로 새교육의 앞날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라고 듀이는 이 당시 지적합니다. 이게 1938년의 일입니다. 듀이는 경험에 의한 교육은 그 어떤 방법에 의한 교육보다도 우수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새교육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서로 협동해서 새교육을 제대로 실시하고자 할 때에 지켜야 할 조건을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힘써 찾아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강조를 하는 거죠. 이 강연에서. 둘째, 자신은 당시 극심한 대립관계에 있던 전통적 교육과 진보적 교육 중에서 어느 한 편을 편들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철학자이자 교육학자였던, 사실은 철학자죠. 이 사람은 듀이가 평생에 걸쳐 노력한 것이 이분법적 대립을 극복하는 거였습니다. 듀이에 의하면 전통적 교육에 대한 반동으로 널리 퍼진 1930년대의 진보적 교육도 듀이의 생각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진보적 교육자라면 전통적 교육을 부정하기보다는 새 교육을 펼칠 방법 찾기에 노력했어야 했는데 당시 진보적 교육자가 그러하질 못했다는 겁니다. 듀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교육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진정한 의미의 교육입니다. 전통적이니 진보적이니 하는 수식어가 붙지 않아도 되는 진정한 의미의 교육을 듀이는 찾고자 했습니다. 이 진정한 교육은 듀이가 보기에 일상적인 경험 속에 들어있는 가능성을 현명하게 발달시키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이 책에서 논의한 진정한 경험 철학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역설을 하면서 듀이는 이 강연을 맺습니다. 여기까지가 경험과 교육 요약입니다.